안녕하세요. 부동산 계획론 이범웅입니다. 오늘 12주차이고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 11주차에 했던 거 잠깐 요약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주차에서는 그 기반시설 계획에 대해서 이제 첫 부분을 살펴봤었죠. 그래서 기반시설의 의미, 그리고 이제 기반시설의 특성과 분류, 기반시설과 도시계획시설, 뭐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살펴봤었습니다. 부문 계획의 두 번째가 이제 기반시설 계획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토지이용 계획이었고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했었습니다. 기반시설 계획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기반시설과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반시설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냥 간단하게 정의하면 시민의 정주활동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과 같은 물리적인 시설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기반시설을 공급할 때는 이제 도시계획의 주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반시설의 공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도시계획의 주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조선 시가지 계획령에 도로를 포함한 23개 시설이 지정된 이후에 여러 가지의 그 변동이 있다가 현재는 총 46개의 시설, 기반시설이 있습니다.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제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뭐 이렇게 이제 7개로 분류할 수 있고요. 46개 시설로 세분류할 수 있습니다. 기반시설과 유사한 의미의 시설로 이제 광역시설하고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광역시설은 기반시설 중에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시설로서 둘 이상의 시군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시설을 공동 설치시설이라고 하고요. 둘 이상의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공동이용시설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 공공시설은 이제 항만, 공항, 광장 등의 그 공공용 시설을 갖다가 또 공공시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의미에서 이제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용어도 있고, 그 다음에 광역시설,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기반시설의 특성, 그리고 이제 분류는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는데요. 기반시설은 그 특성을 그 특성을 가지고 정의를 내릴 때 기본적으로 시민의 활동을 위해 필수적으로 공급되어야 하지만 시장에 맡겨놓으면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어렵고 공공성과 외부 경제 효과가 크기 때문에 결국 시설의 입지 결정이나 설치 관리에 있어서 공공의 개입이 필요한 시설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공공 부문의 이제 재정적인 한계 그리고 이런 기반 시설들이 가지고 있는 시장성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사회 경제적인 변화에 따라 도시 활동의 필수적인 시설도 이제 조금씩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 시설을 좀 일률적으로 정의하기가 좀 상당히 곤란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기반 시설을 분류할 때 뭐 기반 시설 자체를 분류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재화를 갖다가 분류할 때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또는 뭐 경합성과 배제성에 따라 가지고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에 있어서의 비경합성 그리고 소비에 있어서의 비배제성 여부를 기준으로 해서 재화 서비스를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소비의 비경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사람이 소비에 참여한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는 성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소비자가 그 재화 서비스에서 나온 혜택을 다 같이 나눠 가질 수 있는 성격을 소비의 비경합성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소비의 비배제성 또는 배제 불가능성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을 재화 서비스의 소비로부터 배제할 수 없는 성격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소비의 비경합성, 소비의 비배제성 두 가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크게 재화를 4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순수공공재입니다. 순수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모두 만족되는 재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순수공공재는 그 성격 때문에 즉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통해서는 공급을 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도 또 굉장히 중요한 필수적인 그 재화 서비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화 서비스의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강제적인 세금 징수 또는 토지 확보가 필요한 재화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두 번째, 비경합성과 배제 가능성이 결합되어 있는 재화 서비스를 공유재라고 합니다. 또는 공유자원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공유재는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소비를 제한할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면은 아무도 생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통해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경합성과 비배제성이 결합되어 있는 재화 서비스를 혼잡재라고 합니다. 혼잡재는 소비자가 너무 많아지면 소비에 있어서 경합성, 경쟁이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혼잡 현상이 발생을 하지만 이용 요금을 통해 소비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통해서도 공급이 가능한 재화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합성과 배제 가능성이 모두 만족되는 재화 서비스를 사적재, 시장재, 민간재라고 부릅니다. 사적재는 시장을 통한 공급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즉 시장을 통해 공급하는 것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할 만한,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형태로도 개입을 하는 게 좀 좋지 않은 그런 재화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그 시장이 독점적이라든지 하면은 이제 개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그 두 번째 공유재와 세 번째 혼잡재를 합쳐서 비순수 공공재라고 이제 또 표현을 하는데요. 처음에 나왔던 순수 공공재 그리고 비순수 공공재 합치면 공공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두 재화는 그러니까 세 종류의 재화죠. 사실은 시장을 통해 공급할 수 없거나 공급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만족시키는 양보다 적게 공급됩니다. 과소 공급됩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의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정부가 이런 공공재, 즉 기반시설, 우리가 지금 기반시설을 살펴보고 있으니까요. 기반시설의 설치에 개입하는 것이 언제나 정당한 것이냐,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경제 체제에서 정부의 개입은 기반시설이 정상적인 시장에 의해서 조성될 수 없는 경우이거나 또는 정상적인 시장을 통해 이루어질 때보다 현저하게 더 큰 사회적 순이익을 창출하는 경우라고 하면 정부가 개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정부의 개입이 정당화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공공부문이 기반시설의 설치에 개입하기에 앞서 시장기구가 기반시설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그게 정부의 정부가 필요한 이유이다라고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기반시설을 물리적, 기능적 특성에 따라서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변 요소 의존형 시설, 지역 연결형 시설, 기능의 지역 연결형 시설, 입지 제한형 시설, 기반 규모 의존형 시설 5가지로 구분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물리적, 기능적 특성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을 따르면은 이런 각각의 유형별 시설, 유형별 기반 시설의 적정한 입지 기준을 도출할 수가 있고요. 쉽게.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 또는 관리 방안을 모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 기능적 특성에 따라 5가지 기반 시설로 분류하는 거, 이거는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첫 번째가 주변 요소 의존형 시설입니다. 그래서 광역적으로 입지하고 있는 자원 또는 요소들이 해당 시설하고 필연적으로 관련성을 갖거나 직접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시설이 이제 주변 요소 의존형 시설입니다. 주로 예를 들었던 게 하수 종말 처리장 같은 것이었죠. 그래서 관련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광역적인 시설이 만들어지는 게 이제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이제 지역 연결형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설 자체가 물리적으로 지역 간의 연결성을 유지하고 있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도로, 상수도, 그다음에 철도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시설을 입지시키고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관련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합리적인 협의 그리고 조정이 필요한 기반시설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기능의 지역 연결형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시설의 물리적인 형태가 지역 간에 연결되고 있지는 않지만, 즉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시설이 수행하는 기능 또는 제공하는 서비스가
여러 지역에 연계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공항, 항만, 버스터미널, 도매시장 이런 것들을 예를 들 수 있고요. 어떤 곳에 입지하느냐에 따라서 입지하는 도시의 내부 구조도 변화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주변 지역의 발전 또는 쇠퇴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유형이 입지 제한형 시설입니다. 그래서 시설이 갖는 고유한 기능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주변 지역의 마이너스의 영향, 부의 영향, 음의 영향을 초래하거나 법적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입지가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 균등하게 설치할 수는 없는 시설을 말합니다. 뭐 쓰레기 처리장이라든지 공동묘지를 예를 들 수가 있고요. 그럼 이런 그 입지 제한형 시설의 적정 입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면 관련 주체들 간의 설치 및 이용 비용을 어떻게 부담을 할 것인지, 그리고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지에 대해 공동의 노력을 좀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기반시설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가 기반 규모 의존형 시설입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의 서비스 면적 또는 임계 인구가 시설이 입지하는 지역의 면적 또는 인구를 훨씬 초과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종합운동장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시설의 서비스 면적 또는 임계 인구가 배후 지역의 면적, 그러니까 그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지역의 면적 또는 인구보다 더 크기 때문에 배후 지역 말고 그 이외의 주변 지역에도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지만 이런 기반 규모 의존형 시설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봤던 게 이제 기반시설과 도시계획 시설이었죠.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은 뭐 그냥 정의를 할 때 시민의 공동생활과 도시의 경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설치하거나 민간이 정부의 지원 또는 자력으로 설치하되 도시 전체의 발전 및 여타 시설과의 기능적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설치되는 기반시설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 가운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렇긴 하지만 용도지역 및 기반시설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도시관리계획 수립 또는 뭐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는 시설을 의무시설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민간 부문에 의해 공급이 가능한 시설로서 시설별로 개별법이나 건축법에 의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임의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무시설은 주로 이제 도로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또는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설을 갖다 의미하고요. 공공재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공공재정의 성격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의무시설은 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는 시설도 있고요. 지구단위 계획으로도 결정 가능한 시설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국지적인 단위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면 도시관리계획이 아니라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도 결정할 수 있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임의시설은 뭐 장례식장 이런 것들과 같이 상대적으로 시설 규모가 적거나 또는 민간 부문에 의한 공급이 가능한 혼잡제나 사적제의 성격이 큰 시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이제 진도를 나갔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 주차에는 주요 기반시설의 정의와 결정 기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참 많아가지고요. 뭐 그렇다고 이걸 또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중요한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이번 주차와 그리고 다음 주차까지 해가지고 아마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강의안을 다시 띄워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섯 번째 강의안 72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기반시설의 정의와 결정 기준, 오늘은 교통시설, 그리고 이제 공간시설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교통시설 들어가 봐야 되는데요. 교통시설 많이는 못하겠지요. 첫 번째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을 테고요. 조금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통시설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도로입니다. 그래서 도로는
특히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도로는 폭 4m 이상으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4m 이상의 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도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요. 보행자 전용 도로와 자전거 전용 도로 같은 경우에는 폭이 1.5m 이상이어도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는 이제 사용 및 형태에 따라서 일반 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 보행자 전용 도로, 보행자 우선 도로, 자전거 전용 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은 뭐 일반 도로 뭐 쉽게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자동차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자동차 전용 도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었을 테고요. 고가도로, 지하도로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일반 도로는 폭 4m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전용 도로는 시, 군 내의 주요 지역 간이나 시, 군 상호 간에 발생하는 대량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로서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하는 도로입니다. 자, 보행자 전용 도로는 그냥 보행자만 다닐 수 있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폭 1.5m 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행자 우선 도로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폭 10m 미만의 도로인데요.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해서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는 도로를 보행자 우선 도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자전거 전용 도로는 뭐 자전거만 다니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폭 1.5m, 뭐 부득이한 경우에는 1.2m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1.5m 이상의 도로로서 자전거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입니다. 자, 고가도로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가도로 맞습니다. 그래서 시군 내 주요 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공중에 설치하는 도로를 고가도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서고가도로 있죠. 자, 그다음에 지하도로. 지하도로는 시군 내 주요 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도로를 갖다가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도로라든지 광장 등의 지하에 설치된 지하 공공보도시설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입체 교차를 목적으로 지하에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은 저기 그 JC를 통해 가지고 이제 고속도로 하나의 고속도로에서 다른 고속도로를 이렇게 바꿔 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원래 타던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이제 새로 타야 될 그런 고속도로로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그 오르고 내리고 할 때 그때 이제 그 고가도로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공중에 설치된 도로로 할 수도 있고 또는 지하도로 할 수도 있는데 그 지하도는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또 이 도로는 규모별로도 이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별로는 이제 광로, 대로, 중로, 소로 이 네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고요. 이것도 이제 또 1류, 2류, 3류 해가지고 총 12개 종류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로는 여기 보시면은 40에서 그러니까 이거 광로는 40m 이상인 폭이 40m 이상인 도로를 갖다 이제 광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대로는 여기 보시면 25m에서 40m까지를 대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12m에서 25m까지를 중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12m 미만을 이제 소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뭐 70m 이상이 되는 광로 1류는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하는 주변에 뭐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흔히 이제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광로는 요 1류, 2류, 3류를 한꺼번에 광로에 이제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감정평가에서는 사실 광로도 찾아보기 힘들고요. 대로도 뭐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요 광로하고 대로를 합쳐서 폭이 25m 이상인 도로를 합쳐서 광대로라고 얘기를 하고요. 중로는 그냥 12m에서 25m까지를 중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할 때는 그 8m에서
12m까지 이걸 소로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8m 미만인 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니까 여기 구분해서 이제 소로 3류인데요. 요거는 세로라고, 그러니까 간을 세자 써가지고 세로라고 또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에서는 광로대로 합쳐서 광대로, 그다음에 중로, 그리고 소로 중에 8m 이상을 좀 소로라고 그냥 하고, 그다음 8m 미만은 세로라고 해가지고 크게 네 가지로 도로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이제 기능에 따라 가지고 5가지로 또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특수도로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선도로는 시군 내의 주요 지역을 연결하거나 또는 시군 상호간을 연결해가지고 대량 통과 교통을 처리하는 도로이다. 그래서 시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조간선 도로는 이제 주간선 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 발생원과 연결해가지고 시군 교통의 집산 기능을 수행하는 도로이다. 그래서 근린주거구역, 우리 전에 했었죠. 근린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이다. 그러니까 도시의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도로들을 갖다가 도시의 외곽을 이렇게 감싸안고 돌아가는 그런 걸 이제 보조간선 도로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집산도로는 근린주거구역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해서 근린주거구역 내 교통의 집산 기능을 하는 도로이다. 그래서 그냥 주거지하고 뭐 외곽이라든지 주거지하고 중심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연결하는 조금 큰 도로를 갖다가 이제 집산도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국지도로는 가구를 구획하는 도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구라고 하는 거, 뭐 우리 흔히 블럭이라고 이제 또 표현을 많이 하기도 하죠. 그래서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가구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그 가구를 구획하는, 여러 개의 가구로 구획하는, 하나의 지역을 여러 개의 가구로 구획하는 도로를 국지도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작은 어떤 도로이다. 그러니까 폭이 좀 좁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보행자 전용 도로, 자전거 전용 도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자동차 외의 교통에 이용이 되죠. 그래서 이런 도로들은 특수도로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